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달에 있을 이자율 인상 규모는 0.75%포인트가 거의 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고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4명 가운데 1명을 포함해 58%의 미국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마가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NPR과 PBS 방송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최대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낙태고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캐런 베스 LA시장 후보가 USC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조건으로 USC의 이로운 법안 마련을 주도했을 수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유행처럼 번지는 절도 사건을 월스트리트저널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를 깜짝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18개국에 2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최종 협상할 때 좋은 입지를 마련하기 위함과 나토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96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이 우려할 정도여서 영국과 세계가 지켜봅니다. 지금 런던 비가 내리고 있고 영국 여왕이 머물고 있는 버킹햄 궁 앞에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밖에서 뭔가 주치의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뉴스를 보도할 때 다른 나라보다 영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배려 그리고 대단한 존중을 표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영국 여왕이 건강이 우려할 정도다 하니까 지금 아들 그 옆에 있고 며느리와 함께 또 손주들도 엘리자베스 여왕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거의 모든 뉴스를 케이블 뉴스의 경우에는 뒤로 제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보도해드릴 지금 그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미국 뒷부분에 조금 전해드리고 상황이 있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왕실하면은 일본과 영국 이 두 나라가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권한을 하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영국이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영국의 왕실 또 일본의 왕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아주 한복판에 있는 국가 그리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20대 말부터 28살 때부터 본인이 여왕으로 계속 영국을 지켜왔었기 때문에 세계가 그의 건강이 우려된다 하고 가족들이 모여드는 상황까지 간 것은 물론 빅뉴스는 빅뉴스입니다. 미국도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 동원할 수 있는 특파원들 전부 버킹햄 궁전 앞으로 동원을 시켜서 시시각각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보다는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이자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 미국 그리고 요즘 경제가 굉장히 나쁜데 이득을 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그 국가들은 유럽,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국,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제 오후부터 보도가 돼서 인터넷 웹사이트예요.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 기사가 나온 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기사입니다. 9월 20일, 9월 21일, 지금이 9월 8일입니다. 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제도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이자율 인상이 0.75%포인트가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예상을 한 결과입니다. 확률로 구태여 물어보신다면은 금리 선물 시장의 그 퓨처요. 그 시장의 퓨처 마켓의 투자자들은 0.75% 인상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7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세인트루이스에서부터 뉴욕이라든가 그런 각 지부의 또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한 얘기 공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그 목표를 한 4% 정도로 잡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도 지금 한 2.5%니까 1.5%가 남았고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타임은 3번입니다. 이달 말 그리고 이제 올해 가기 전에 2번이 남아 있습니다. 8월 26일이었습니다. 와이어밍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실업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경제가 조금 슬로우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자율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회사 SGH라는 회사의 그 매크로 어드바이저 팀 두이 씨의 말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많이 인용을 했는데 제롬 파웰 의장이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데 뭔가 하는 일을 부족하게 했다 하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의장을 좀 보겠습니다. 라엘 브레이나드 부의장도 최근에 뉴욕에서 열린 은행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이자율을 계속 올릴 것이다. 이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극 사이에서 너무 많이 이자율을 올릴 때의 위험과 경제가 조금 둔화되겠죠. 그런데 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빨리 내리기 시작할 때 이 위험 사이에서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7월 달에 연방준비제도의 은행 분야의 감독 부의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마이클 바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인상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경제가 조금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나빠지고 할 때 나오는 위험보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큰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우선 이자율을 올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연준 그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8월 18일의 인터뷰에서 왜 금리 인상을 지금부터 조금 줄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의 연준 그 총재인 존 윌리엄스도 지난주에 연말까지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부터 금요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데이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다음 그 단계를 밟아야지 되지만 그렇지만 아마도 이자율을 연말까지는 올려야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클리블랜드의 연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 실질적인 단기 금리는 아직도 사실 0%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더 올려야지 된다. 내년 초까지도 4% 이자율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 내년 초에도
한동안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연준의 부의장이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7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뭐 아주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연방준비제도가 마지막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2%, 지금 뭐 8% 넘으니까요.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러려면은 낮은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입니다. 제롬 파웰 의장이 그 카토 연구소에서 열리는 뭐 그 토론 같은 데서 연설을 할 예정이니까 뭔가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가장 이제 빨리, 그것도 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최근 몇 개월이 됐는데 3월 달에 거의 0%에서 지금 2.25 내지 2.5%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보다 1.5% 남았는데 올해 4%를 대체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0.75%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0.75%가 남았잖아요. 그럼 한 번은 뭐 0.5%, 0.25% 한다던가 뭔가가 있겠죠. 그건 그때 보더라도 일단은 0.75%를 올리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7월 26일, 27일 이제 연준이 발표한 것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수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이 올라갔잖아요. 랠리를 했습니다. 그게 불편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UBS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핑클씨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연준이 이제 몇 퍼센트를 올린다. 어차피 목표는 올해 말까지 4%라고 하더라도 빨리 더 많이 그 올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 지난주에 이제 5.94%까지 올랐고요. 그 30년 그 고정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리하여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혹시 뭐 한 열흘 정도 앞서 내다보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은 0.75%포인트 9월 21일에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코비드-19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이후에 많은 국가별의 작은 사안, 큰 사안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유럽 쪽에 뭘 또 안 보낸다고 하고 하니까 유럽이 뭐 에너지 값이 80%가 비싸져서 올겨울 추워서 어떻게 사는가, 이거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지겠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주 긴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충격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값에 대해서 그래서 유럽에는 심각한 위험인데 뭐 그 밖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그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수십 년 만에 전쟁의 여파가 가장 어려운 경제, 금융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유럽 경우는 올해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미국도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공통적으로 야, 이렇게 힘든가 하는 뭐 아마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장이 뭐 그냥 슬로우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추운데 이 에너지 값이 비싸서 난방을 못하면 그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그 경제 대국인데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서로 함께하면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도 민주적으로 바뀌겠지 하고는 나중에 뒤통수 확 얻어맞은 거죠. 이제부터라도 지금 힘들어도 우리도 의존도 줄이겠다 하고 러시아도 갖고 있는 무기가 에너지니까 그래?
그럼 어디 춥고 배고프게 견뎌봐. 우리 안 팔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독일, 프랑스, 핀란드 정부까지 지금 그 국내의 전력 회사들이 이러다가는 값이 80%가 오른다고 하는데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분열된 사회, 이것이 유럽의 분열된 사회가 세계를 같이 분열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1970년대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세계화와 디벨롭먼트 개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 이안 걸딘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세계 다른 지역도 다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물가 인상률 때문에 이자율을 올려야지 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당연히 미국도 둔화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강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경제도 조금 진전이 있지만 중국이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코비드-19 이후에 요즘은 우리가 막 그 때때로 다 팔로우업을 안 하니까 잊었지만 중국은 최근에도 한 3억 명 정도가 수십 개 도시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코비드-19에 대한 전쟁을 중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고 세계의 공급망을 무척 지금까지도 혼란시키고 있고 게다 대고 중국은 이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가뭄도 있었죠. 홍수도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력발전소의 그 발전이 그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중국이 너무나 불안해서 사람들이 중국에서 집을 살 때 아직 다 짓지는 않았지만 융자를 받아서 집이 다 완성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부터 이제 돈 받아서 돈을 갚기 시작하는데 저게 완공될지 모르겠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하면서 그렇게 의심하고 돈을 안 갚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확신을 잃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가 돈만 내고 집이 안 지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8월 달에 무역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너무너무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경제 그 성장 속도가 앞서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난 1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중국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중국의 이런 경제 성장의 슬로우화는 세계 모든 사람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과 크게 작게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돈 거래도 해야지 되고 물건 거래도 해야지 되고 그런 중국이 이제 어려워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중국을 제외하고 필수품이라든가 어떤 그 필수 자재, 원료 그 나라가 너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원료는 있는 자재를 원자재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은 조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북아프리카 특히 에너지 생산국이라면은 더 하고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내수가 굉장히 증가해서 지금 괜찮고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부터 지속돼 왔던 것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국과 우리가 조금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무역에 있어서 다변화를 해야지 되겠어라는 국가가 많아졌지만 더 많아진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해안가 쭉 그 산업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또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가 조금 잘 되면 뭐합니까? 세계 경제의 한 3분의 2는 중국, 미국, 유럽으로 유로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도 유럽이 타격을 입는다면 중국이 타격을 입는다면 미국의 경제가 슬로우한다면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때 가장 어렵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입니다. 가난하고 오일이 안 나오는 국가가 최고로 힘든 거죠.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데 에너지 값이 계속 비싸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를 들여서
유럽 그 에너지 장관이 긴급 회의를 해서 뭔가 대대적으로 우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되겠다 하고 있고, IMF도 이거 심상치 않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가격 맞추기가 힘들답니다. 뭐 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 때 충분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에는 예를 들어 물건값이 오른다, 사람들이 지출을 안 한다 할 때는 미리,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에 대비해서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조금 자제한다고 할까? 그런 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쓸 돈도 없고 못 쓰는 곳에서는 쓸 물건도 없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에너지라는 게 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라는 것도 친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후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미국에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뭐 에너지 값을 여기로 딱 그 모자를 씌우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더라도 그건 단계적인 거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질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가격을 내려주네 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 에너지 값에 딱 그 모자를 씌운다던가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딱 그 코비드 19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헤치면서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살짝 겪고 빠져나온다던가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 역사상 어쩌면은 가장 큰 재앙을 겪을지도 모른다. 옥스퍼드의 그 골든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국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에 14%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지금 96세잖아요. 28살 때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때로는 2줄, 때로는 3줄 그 진주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했었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 영국은 지금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이 같은 그 경제 뉴스, 여왕 뉴스, 뭐 새로운 총리가 나왔지만 참 이상하네요. 새로운 총리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악수를 할 때 보면은 건강이 오늘 며칠 뒤에 이렇게 우려된다, 가족들 다 모여라 발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인간의 운명 앞에서는 일어납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이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는 바뀌는데요. 그 바뀌는 것이 지금 요즘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에 좋다 하는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장담되지도 않거든요. 정치 기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사람들은 그 버킹엄궁 앞에 많이 있지만 여왕은 스코틀랜드 그 발모롤 성에서 지금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그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네 자녀, 또 윌리엄 왕자 전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곳으로 궁으로 들어갔고요. 좀 전에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리 왕자는 가고 있는 중이고 와이프는 아마 함께 가지 않는 것 같네요. 아마 해리 왕자가 영국에서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현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영국 신임 총리 그 리스 트러스 총리가 기도한다. 또 영국의 뭐 성공회 대주교도 기도한다. 온 국민이 기도한다.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본인 영국의 여왕으로 알고 이제 가장
여왕이 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이 여왕이 96세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사람들, 지금 영국의 정치인들도 전부 그 여왕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일정 같은 것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를 보면은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그리고 NPR과 P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로 최근에 얼마나 빨리 여론이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로이터와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공화당 4명 가운데 1명을 포함해서 5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늘 말하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아메리카 great again이죠. 이 마가 약자, 이게 민주주의를 오히려 위협한다, 기반을 위협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9월 1일이 아니었죠. 9월 1일이었죠. 처음에는 9월 5일 노동절에도 그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자체는 전반적인 공화당을 공격하진 않으면서 역시 마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비슷한 수치가 그것도 역시 뭐 분열적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1%더 많았네요. 59%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가에 대한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면서 부정선거였어,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일이나 9월 5일에 대부분의 공화당은 그렇지 않지만 마가, 극단적인 그쪽 그룹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 보지도 않고 조금 헤드라인 정도 알까 들을까 이 정도의 그 상식선에서 그것도 역시 분열이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응답자의 반 정도는 아예 그 연설을 전혀 보거나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보면요,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런 직업이니까 이런 비슷한 직업의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이슈를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뉴스 원의 말이라든가 그 뉴스 자체를 본인이 쭉 한번 팔로우업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희처럼 이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다른 매체에서 살짝 전해주는 헤드라인 정도를 듣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다는 것이 있고, 공화당 사람들의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가, 이 운동이 당의 다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기가 있는가? 원래 극렬한 지지자들일수록 극렬한 어떤 그런 열기 같은 것들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좋은 점이 있지만 여전히 로이터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습니다. 39% 대통령직 수행 지지한다고 답을 했고,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때쯤 그 지지율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겁니다. 결코. 411명의 민주당원, 397명의 공화당 포함해서 1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은 뭐 그냥 평균 정도 표본이고요. 오차 범위는 4%포인트. 그리고 NPR 방송과 PBS의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낙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는 공화당이 경제를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낙태 문제로 무소속과 민주당이 굉장히 그 힘은 조금 받았다는 겁니다. 아, 투표하러 가야지 되겠어? 그런데 이것도 몰라요. 반대로 민주당과 무소속이 저런데 하고 선거 막판에 공화당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공화당이 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번에 7월 달에 같은 여론조사에서 36%였는데 지금은 41%로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주로 무소속, 무당파들이 많이 지지를 했답니다. 무소속이 아니라 무당파들이 한 10포인트 정도 무당파 사이에서의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7월 달에 비해서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저는 민주당에게 투표하겠어요. 48%, 공화당에게 투표하겠어요. 44%. 이게 4%포인트 차이지만 그 전에 조사에서는 공화당에게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10%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7, 8%는 그 민주당이 따라잡은 겁니다. 지난번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윙 스테이트가 그 공화당 우파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민주당이 많이 괜찮아졌네. 뭐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뭐 네이 실버 같은 경우에 538 같은 경우는 뭐 60 몇 %였었죠? 60%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네. 이것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전반적으로 공화, 민주, 무당파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30%가 저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낙태가 22%라니요. 낙태는 가임 여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22%나 되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입니다. 2018년도 중간선거 때 굉장히 중요했었죠. 13%. 당에 따라서는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40%. 무당파 37%. 민주당은 13%예요.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은. 대신에 민주당은 35%가 낙태 이슈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화당은 10%밖에 안 됩니다. 무당파는 22%.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비슷해요. 헬스케어라든가 그 밖에 뭐 이민이라든가 총기 문제. 보면은 순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일 저에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낙태, 세 번째가 헬스케어, 네 번째가 의사당 폭동 사건입니다.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이민, 여섯 번째 총기, 일곱 번째가 범죄. 이렇습니다. 누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생각하느냐.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39%대 26%. 여기는 근데 공화당이 경제를 더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당파에서 많이 나왔어요. 무당파가 공화당이 잘할 것이다가 40%, 민주당이 잘할 것이다가 17%입니다. 그런 것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성인 12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갖고 있었던 그 비밀 자료 이런 것들 수사하고 하는 것과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아마 연방 법무부는 연방 판사가 그것을 검토를 할 때 그 압수해온 서류를 검토를 할 때 제3의 감독관이 그 스페셜 마스터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하지 않을지 아마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국가정보국은 계속 리뷰하도록 판사가 판결을 했잖아요. 그 국가정보국들이 보고 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른다. 이건 영국 신문 가디언의 표현입니다. 그 데미지에 대해서. 그 비밀 서류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였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새로 보도했던 게 다른 나라의 핵 능력에 관한 것. 그게 이제 SAP 약자로 그렇습니다. 뭐 Special Access Programs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핵 능력은 그게 아니고 SAP는 특별하게 더 중요해서 정말로 특별한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HCS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보는데요. 그 Human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Human to Jail System 한국말로 구태여하자면요. 적국으로 가서 그냥 컴퓨터로 누구에게 들은 얘기로 통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국에 가서 직접 에이전트들이 말하자면 스파이가 모은 인간 정보 가장 확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이것도 이제 많이 노출됐다는 건데 이건 그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되면은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멤피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라스베가스에서는 공직자가 기자를 총으로 쏘고 이런 일들 그 총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관련 그리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절도당하는 것이 이제는 오늘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워낙에 미국에서 제2의 도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도 중요하고요. 지금 리카루소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USC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는데 뭐 이를테면 장학금이죠. 전액 장학금으로 거의 10만 달러, 9만 5천 달러 학비를 기프트로 받았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연방 부패 사건인가? 지금 이 케이스 자체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슈퍼바이저 그리고 아들이 연루가 됐고 USC에서 이제 이 사건이 기소가 돼서 조사받고 재판 진행 중인데 한마디로 USC는 사립대학교인데 사립대학교도 공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소셜 워커들을 키워내고 하는데 어떠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방 하원 의원이니까 그러한 법안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등록금을 무료로 약 10만 달러를 해서 이 사람은 석사 학위를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온라인 등록을 했다고 해요.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업식을 할 때도 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바로 그 프로그램을 추진했었던 사람이 막 포옹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은 그건 대가성이 아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 케이스에서 이게 수사가 돼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은 이제 아들도 역시 정치인이지만 세바스찬 정치인이지만 아들이 대신 이제 USC 등록금을 전혀 내지 않고 뭔가 USC를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USC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셜워커 키워내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 분들도 그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제 사설기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다른 사설 학원 같은 데에 많이 그걸 줘서 엄청나게 나중에 돈 벌었죠. USC가. 그런 것을 또 이 카운티나 다른 데 정부 보조금으로 받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을 뒤에서 이러한 대가를 주고 조정을 해서 USC가 대가를 받아서 조금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커졌지만 또 나중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됐었죠. 그 문제에 걸려 있느냐 걸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도 우리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처럼 그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이건 대가성이 없었다. 나는 원래 정치 초기부터 여성과 어린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었고 실제로 무슨 간호보조 이런 것을 했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랬고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뿐이다. 이거는 순수한 기프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리카루소 후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 광고를 하고 있고 리카루소 후보는 USC의 이사였어요. 이사였다가 올해 이제 이사직을 그만뒀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마크 리들리 토마스의 재판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과연 이게 뇌물이었느냐 뭐였느냐에 따라서 캐런 베스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필 거의 이제 선거 즈음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제 미국 매체의 보도 태도를 보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캐런 베스를 지지합니다. 지지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던가 뭐 왜곡한다던가 이러진 않죠.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다른 매체보다 상대방이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 측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이상 공격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린 것은 그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아야지 될 만한 정도다 하는 것만 전해드렸고 굉장히 치밀하게
무슨 검사가 읽어봐야지 될 것과 같은, 판사가 읽어봐야지 될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보도를 했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미치지 않을지 전혀 미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조금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훔치나 하는 것들이 10대 사이에서 많이 기아 모였었죠. 무슨 이름도 있어요. 퍼지면서 도난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아마 미국 매체보다는 한인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지역에서 보도를 하더니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맨 앞에 아주 중앙 부분에 나와 있던데요. 결론은 이게 일부에서는 항상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었던 곳에서는 지금 조금 주춤하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덴버 아파트 건물 그 지하 그 주차장에서 2013년형 기아 스포티지를 찾을 수 없었을 때 도난당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찾고 나서 뭔가를 잘 장치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다시 찾기는 찾았는데 28살의 간호사세요, 이분이. 그 안에서 마약이라든가 훔쳐간 사람의 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내가 다시 운전하고 다니지 못할 그럴 정도가 됐다는 얘기고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모델 그 일부 기아 모델과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일부 현대 모델 가장 최근 것은 괜찮답니다.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그 칩이 없기 때문에 도난을 쉽게 할 수 있고, 시카고는 지난해 8월 달 58대 자동차가 도난당했는데 올해 8월 달에는 601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당했답니다. 시카고라는 도시에서요.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그런데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아 보이즈라는 그 제목이네요. 완전 바이러스 형태의 어떻게 기아 현대 자동차를 훔치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5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다시 무슨 그 훔친 차를 찾더라도 수리하려면 돈 들고 어떤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반 정도만 부담을 하고 반은 대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해당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 잠금 장치가 있다면서요. 현대와 기아에서는 돈 주고 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니까 한 2주일 전에는 돈 주고 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집단 소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찰국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배포를 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고요.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를 말 그대로 깜짝 방문을 했고, 또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전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면서 중간에 그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로부터 주권을 지키도록 하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억 달러를 추가로 군사 지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다른 그 18개국인가요? 17개국인가요? 예를 들어 체코라던가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몰도바 이런 데에 지원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러시아와 협상을 할 시기가 온다고 보고 그때 더 강한 모습으로 있어야 러시아와 휴전이 됐던 정전이 됐던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 같은 미국의 그림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